나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골목길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길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차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가슴은 이미 요동쳤고 손끝은 떨렸다. 두려움과 확신이 뒤엉킨 순간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남편과 올케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서로를 붙잡고 웃고 있었다. 내 숨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먼저 반응했다. 차 문을 열어젖히고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발끝이 허공을 가르고 무거운 몸이 날아올랐다. 드롭킥. 내 두 다리는 그녀의 몸통에 꽂혔고 올케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남편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었고 차 안은 정적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때 나는 미쳐 있었다. 아니, 어쩌면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드롭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분노, 나의 절규, 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발길질로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한 건 착각이었다. 그 이후로 더 긴 어둠이 시작되었다. 나는 언제부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벨이 울리면 서둘러 밖으로 나가받았다. 차 안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회사 여직원 차에 잠깐 탔어. 업무 때문에 야근했어. 그는 늘 핑계를 대며 웃어넘겼다. 나는 그 웃음을 믿고 싶었다.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의심은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라났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남편이 아들들을 불러 앉히더니 말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망상도 하고 자꾸 사람을 의심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치료가 필요해.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그가 아니라 나라고. 그동안 내 의심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줄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득했다. 엄마가 치료받아야 우리 집이 편안해진다. 나는 소리쳤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이상한 거야. 하지만 내 외침은 벽에 부딪혔다. 남편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고립되었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다. 아들들은 나를 피했고 남편은 차갑게 굴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병든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남편의 태도와 아이들의 눈빛은 내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그날 밤은 아직도 내 기억 깊숙이 박혀 있다. 남편이 아들들을 앞세워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직감했다. 오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남편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옆에 서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남편이 말했다. 여기 이번 동의서야. 사인해. 너도 치료받아야 하잖아.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 아이들도 편해지고 우리 집도 다시 평온해질 거야. 나는 경악했다. 치료? 내가 왜? 나는 멀쩡해. 정신 차려. 당신이랑 그 여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소리쳤다. 봐라, 얘들아. 지금도 내 엄마가 없는 일을 꾸며내고 있지 않니? 환청이랑 망상이 심해졌잖아. 더 이상 두면 안 돼.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진짜 엄마가. 남편은 그 말에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엄마를 살리려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내게 향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얘들아, 제발 엄마 좀 믿어줘. 엄마 제정신이야. 정말이야. 내 아버지가, 내 고모가. 눈물이 모굴대에 걸려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은 잔인했다. 아이들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나중에 엄마도 고마워할 거다. 그리고 아이들은 울면서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그날 내 아들들은 나를 구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 삶을 감옥으로 밀어넣었다. 구급차 같은 차량에 실려 도착한 곳은 정신병원이었다. 차갑고 싸늘한 불빛, 무표정한 간호사들, 그리고 철창 같은 문. 나는 몸부림쳤다. 나 안 들어가. 난 환자가 아니야. 하지만 굵은 팔들이 내 몸을 붙잡고 억눌렀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 시야가 흐려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방은 하얗고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문에는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나는 갇혔다. 자유는 없었다. 그곳에서의 8개월은 지옥이었다. 처음 몇 날은 억울함에 울부짖었다. 나 좀 꺼내달라. 나는 미치지 않았어. 그러나 돌아오는 건 약물과 무표정 뿐이었다. 내 외침은 병원 복도에 메아리치며 사라졌다. 날마다 약이 주어졌다. 알약은 작았지만 그것은 내 머리와 심장을 무겁게 만들었다. 기억이 흐려지고 생각이 느려졌다. 마치 내 정신을 조금씩 깎아내는 것 같았다. 나는 거울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나를 보았다. 초점 없는 눈, 늘어진 어깨, 떨리는 손가락. 병실 동료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었다. 한 할머니는 밤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고, 젊은 여자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웃고 울기를 반복했다. 그 속에서 나는 끝내 나는 멀쩡하다는 말을 삼켜야 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외칠수록 망상이 심하다는 낙인이 찍혔다. 가끔씩 아이들이 면회를 왔다. 큰아들은 눈을 피했고 작은아들은 울음을 참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옆에서 남편은 늘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걱정 마. 내 엄마 곧 좋아질 거야. 나는 유리창 너머로 울부짖었다. 얘들아, 제발 믿어줘. 엄마 제정신이야. 내 아버지가 거짓말을. 그러나 아이들은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절망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걸. 내 목소리는 닿지 않는다는 걸. 8개월 뒤 나는 퇴원했다. 형식적으로는 호전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사실 나는 그저 더 이상 발버둥칠 힘조차 없는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초췌하고 무너진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 그때 결심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리라. 그들이 아무리 나를 미쳤다고 해도 내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 차 안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내 두 눈으로 다시 확인할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었다. 퇴원하고 난 뒤 첫 일주일은 내 방의 공기부터 다시 익히는 데 썼다. 전자시계의 초침 소리, 냉장고의 낮은 윙 소리, 창문 너머 어시장 트럭의 새벽 경적. 그 어떤 소리도 병원의 삭막한 천장처럼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종종 허공을 바라보았다. 정신 차려. 똑바로 봐.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었다. 내 기억을 탓하는 목소리. 내가 과장한 거야. 내가 망상한 거야를 입 밖으로 내지 않기 위해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남편의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비상 연락망에 적힌 출장 일정, 세차장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병원에서 배운 건 약 이름과 수면요법 같은 것만이 아니었다. 어떤 말에도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거라는 언어가 통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작은 수첩과 볼펜을 가방에 넣고 낡은 점퍼를 걸쳤다. 마트 주차장 한때 우리가 주말마다 장을 보던 곳. 그 넓은 회색 바닥 위에서 남편의 차 검은색 세단 은늘 같은 자리 근처에 멈췄다. 그와 올케가 통화하는 시간대를 맞춰보니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그리고 가끔 토요일 낮. 나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잡음 사이 신호를 찾아내듯 둘 사이의 리듬을 포착해 갔다. 무릎이 저렸다. 서너 시간을 앉아 있자니 다리가 저려왔다. 카시트에 몸을 기대고 창문으로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만 듣고 있노라면 한 번쯤은 내가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치솟았다. 만약 착각이라면, 내가 틀렸다면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는 순간 병원의 하얀 불빛과 잠금 장치가 떠올라 혀끝이 씁쓸해졌다. 백색 우산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허리를 약간 굽히고 빨리 걷는 걸음, 작은 발목. 올케였다. 우산 끝이 흘린 물방울이 하이힐에 튀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검은 세단의 보조석 문을 열었다. 잠시 후 운전석 쪽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내렸다. 그는 차 문을 닫는 순간 올케의 손등을 쓸었다. 그 짧은 동작이 이상하게도 시간의 속도를 늦추어 보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배신은 거창한 장광설이 아니라 늘 일상의 습관처럼 작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법이다. 비는 서서히 그쳤다. 유리창 성에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두 사람의 옆 얼굴이 겹쳤다 떨어졌다. 라디오를 틀어놓은 듯 입술이 움직였고 이내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이 내 귀에는 쇳가루 긁는 소리로 들렸다. 나는 가방을 세게 움켜쥐었다. 노트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다. 내 안에서 오래된 용수철 하나가 탄력을 회복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흔들리지 마. 지금은 달려들 순간이 아니다. 봐야 해. 더 분명히. 남편은 뒷좌석으로 몸을 빼 살짝 뒤로 젖혔다. 올케가 따라 몸을 돌리며 그의 어깨에 턱을 얹었다. 창문에는 두 사람의 숨결이 김처럼 번졌다. 그때였다. 내 뒷자리 창문을 누군가 똑똑 두드렸다. 심장이 튀어올랐다. 허겁지겁 뒤돌아보니 주차장 순찰을 도는 경비였다.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리는 빠르게 굴렀다. 들켜선 안 된다. 오늘은 증거를 채집하는 날이다. 경비가 멀어지자 나는 조심스레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줌을 당기고 초점을 맞추고 몇 장을 연속으로 눌렀다. 셔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무음 앱을 깔아둔 게 다행이었다. 플래시가 켜지지 않았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 흥분과 공포가 교대로 몰려왔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 속 두 사람의 얼굴이 더 이상 변명으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선명해질 때까지 나는 숨을 참았다. 그 순간 남편이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우리 둘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다. 벼락처럼 몸이 굳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올케가 놀란 듯 몸을 떼었다. 나는 그제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운동화 밑창이 젖은 시멘트를 미끄러지듯 밀고 나갔다. 비에 젖은 공기가 코로 들이쳤다. 세상의 냄새가 오래 잠들었던 내 본능을 깨웠다. 보조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올케가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립스틱 하나가 회색 바닥을 뱅글뱅글 굴러갔다. 나는 그 립스틱이 세워지는 지점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해야. 오, 기가 막힌 단어. 오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던가. 오해면 지금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를 건데? 내 목소리는 내가 아는 그것보다 낮고 차분했다.
나조차 놀랄 만큼 병원에서의 8개월이 내 목을 단단하게 만들었을까? 남편이 다가오려 하자 나는 손바닥을 들어막았다. 오지 마. 한 발자국도. 올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깐 연민 같은 것이 스쳤다 사라졌다. 형님, 저는 그 말의 끝을 가로지르듯 멀리서 경적이 울렸다. 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열기가 목덜미에서 터졌다. 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실루엣과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여자의 어설픈 변명을 동시에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해했다. 이 싸움은 말로 시작해 증거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방금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의 얼굴, 포개진 손, 김서린 유리, 핸드브레이크 위로 엇갈린 손가락.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이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병원에서 나를 미쳤다고 했지. 오늘은 내가 미쳤다는 걸 증명해 보지 않을래? 법정에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와이퍼가 물기를 쓸어낼 때마다 시야가 선명해졌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말들의 밧줄이 한 가닥씩 끊어졌다. 그리고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악수를 풀어냈다. 살아남자. 이번엔 내가 나를 구한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큰아들이 먼저 들어와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다. 작은아들은 뒤에 서서 모자챙을 만지작거렸다. 아이들의 집처럼 익숙한 이 집이 요즘은 낯선 호텔 로비처럼 느껴진다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거실 공기에는 오래된 소파 천의 냄새와 아이들 어릴 적 묻어있던 분유의 단내가 아주 미약하게 남아있었다. 세월이 사람을 바꾸듯 냄새도 옅어진다. 엄마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이 메인 소리였다. 나는 물컵을 둘러쥐고 고개를 들었다. 왜? 나도 모르게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 둘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작은 아들이 한 발 앞에 나왔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한 단어씩 짚어 꺼내는 고백은 어쩌면 내 평생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었다. 그날 큰아들이 말을 이었다. 아빠가 엄마가 환청이 있고 망상을 하고 스스로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면 엄마가 안전하다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아들의 손등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손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이들도 싸웠겠지. 나 없이도 나에 대해. 나는 물컵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너희는 사인을 했다. 엄마를 병원으로 보냈다. 내 말은 진술문이었다. 판사 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듯. 근데 엄마. 작은 아들이 떨리는 목을 추스르며 말했다. 아빠 차에서 그 사람 고모를 봤어. 그가 옳게 대신 고모라고 말하는 걸 듣자 또 다른 비수 하나가 살결을 스쳤다. 가족 관계로 부르면 죄가 좀 가벼워지는 걸까? 아니면
아이의 언어로는 그게 가장 아픈 방식일까? 그래서 왔어. 큰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보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망설임이 길어지면 용서는 가벼운 말이 된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용서는 쉬운 말, 쉬운 행동이 아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기술이다. 당장 그 기술을 완벽히 쓸 자신은 없었다. 나는 아이들 앞에 앉았다. 나는 너희를 미워했다. 아이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병원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문을 닫은 손이 너희 손처럼 느껴졌어. 작은 아들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내 숨이 슬며시 어깨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너희는 그때의 진실을 몰랐고 지금은 보고 왔다. 보는 사람은 달라져.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울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내가 외면할 수 있을까?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아이였을 때의 그가 잠깐 고개를 내밀었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나를 찾던 눈빛. 시험 성적표를 내밀며 칭찬을 기다리던 눈빛. 나는 그 기억을 붙들었다. 기억이 나를 살릴 때가 있다. 엄마, 우리가 뭘 하면 돼? 작은 아들이 물었다. 이번엔 대답을 미루지 않았다. 사실을 기록해. 그날 너희가 본 것, 들은 것, 아빠가 뭐라고 말했는지, 병원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가방을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이걸 봐. 아이들은 침묵 속에서 사진을 넘겨보았다. 표정이 굳어갔다. 작은 아들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엄마, 이건, 그래. 이건 내가 본 진실이야. 너희가 본 진실과 이어질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벽걸이 시계가 4번 딸깍거렸다. 큰아들이 조심스레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죄책감에서 오는지 사랑에서 오는지 따지지 않기로 했다. 온기에는 질문이 필요 없으니까. 작은 아들이 옆에서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 엄마 편이야. 그 말이 병원의 문을 거꾸로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잠겨있던 시간이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 확인을 했다. 앞으로 내가 선택하는 길은 쉽지 않을 거야. 사실을 밝히고 법 앞에 서고 긴 싸움을 해야 해. 그때 너희는 내 옆에 있을 수 있겠니?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종이 위의 서명보다 가벼울지 몰라도 어떤 서명보다 더 깊이 가슴에 찍힌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며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더 멀리서 기차가 철길을 긁는 소리. 삶은 늘 이렇게 진행 중이었다. 내가 잠깐 비켜서 있었을 뿐. 문득 병원 면회실 유리창 앞에서 입술을 깨물던 작은 아들의 눈물이 떠올랐다. 그때는 닿지 못했던 내 목소리가 지금은 아이들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닫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변호사 사무실 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문고리를 돌리는 손에 땀이 맺혔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낯설미 이제 두렵지는 않았다. 접수 데스크에 이름을 적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방 속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병원 입원동에 관련 서류 사본, 면담 기록, 퇴원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캡처, 그리고 무엇보다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들. 나는 서류에 모서리를 맞추고 심호흡을 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도망치자는 신호는 아니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정확히 내가 필요로 하는 톤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간중간 목이 메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다시 갇힐 것 같아서. 그는 메모를 하다가 몇몇 대목에서는 질문을 던졌다. 이번 경위는요? 동의서 서명자는 누구였죠?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대답하는 순간 내 시야에 두 아이의 얼굴이 스쳤다. 고개를 들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속았습니다. 지금은 제 편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례 몇 개를 화면에 띄웠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 요건, 보호의무자의 동의 범위, 인신구속에 준하는 위법성 판단, 불법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사례. 법률 용어는 딱딱했지만 문장 사이로 사람이 보였다. 나같이 철문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요? 내가 물었다. 그는 마우스를 옮기며 답했다. 직접 증거가 좋습니다. 사진, 메시지, 목격 진술. 주차장 사진은 도움이 되겠어요. 차량 위치 기록도 가능할 겁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미끄러졌다. 나는 펜을 들었다. 진술서 제가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변호사는 짧게 웃었다. 네. 하지만 혼자 쓰지 마세요. 감정이 과해지면 사실관계가 흐려집니다. 제가 틀을 드릴게요. 그는 종이를 내밀었다. 날짜, 장소, 참여자, 발언, 행동, 물적 증거, 후속 조치. 병원 기록을 적을 때는 특히 절차와 시간, 담당자 이름을 빠짐없이 적으라고 했다. 법은 감정보다 시간을 더 믿는다. 그 말을 들으며 병원 시계의 초침 소리가 뼛속 어딘가에서 다시 똑딱거리는 듯 했다. 이번엔 내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차례였다. 사무실을 나와 골목을 걸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휴대폰에 저장된 두 아이의 메시지가 떴다. 엄마, 우리 증언할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짧게 대답을 보냈다. 고마워. 이제부터 시작이야.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내 손을 눌러 움직임을 막던 그 힘이 사라지고 대신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이 내 등을 떠밀고 있었다. 앞으로, 앞으로. 집에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다.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 그 옆에 진술서 양식을 놓았다. 덧쓰기 시작했다. 첫 문장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2023년 9월 3일 남편과 시동생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글씨가 반듯했다. 줄 사이에 숨을 고르고 두 번째 문장을 썼다. 그 이전 8개월 동안 나는 남편과 자녀들의 동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었다. 세 번째 문장은 손이 이끌었다. 그러나 나는 미치지 않았다. 펜 끝이 종이에 작은 홈을 냈다. 그 홈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구덩이는 메워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억은 더 많이 떠올랐다. 병동복도 끝 창문에서 보이던 겨울해, 교대 간호사의 무심한 인사, 철문이 닫힐 때의 묵직한 진동, 그리고 면회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던 아이들. 나는 그 모든 장면을 고요히 종이 위에 옮겼다. 이번에는 눈물에 번지지 않게 문장의 물기를 빼고 사실을 사실로 적었다. 감정은 단어의 가장자리에서만 얌전히 빛나도록. 새벽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멀리서 신문을 던지는 소리, 그 뒤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세상은 돌아간다. 나는 속삭였다. 내 세상도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운전석에 앉을 것이다. 내 옆자리는 비워두자. 누군가의 무게를 먼저 기대기보다 내 등뼈의 고듬을 먼저 기억하자.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켰다. 오디오북의 첫 문장을 연습하듯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나의 복수이자 나의 선언이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이어서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문장을 붙였다.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사실을 붙잡고 나를 구할 것이다. 정지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침묵이 번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감옥의 침묵이 아니었다. 준비의 침묵, 출발의 침묵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문 앞에 선 택배 상자를 열었다. 도착 예정일을 넘겨받은 작은 검은 상자. 안에는 오래전 내가 스스로에게 선물로 예약해둔 것이 들어있었다. 얇고 가벼운 녹음기. 나는 그 녀석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웃었다. 함께 가자.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버튼을 눌렀다. 빛이 켜졌다. 내 삶의 기록이 이제 내 목소리로 시작되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늘 무겁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건 단순한 무거움이 아니었다. 쇳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리는 듯 한 호흡마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내 이름이 호명되고 증인석에 섰다. 방청석에서 아들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남편은 변호사 옆에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스치고 곧바로 법대를 향했다. 판사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원고 측 진술하시겠습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즉
저의 올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손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휴대폰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제출할 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이어 남편 측 변호사가 반론을 시작했다. 피고는 단순한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사진에 나온 장면은 가족 간의 친밀한 모습일 뿐이며 웃음이 새어나왔다. 친밀. 판사님, 저는 20년 넘게 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가족의 친밀함과 은밀한 욕망을 구별 못할 정도로 어리석진 않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은 늘 의심이 많았어. 그 망상 때문에 아이들까지 힘들어했잖아. 순간 판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제지했다. 피고는 진정하십시오. 나는 눈을 들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병원 침대 위에서 억울하게 울부짖던 나를 떠올리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망상이라고 몰아세우기 전에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저를 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가두고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했습니다. 그게 과연 정상입니까?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올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청석 한쪽에 앉아 있었다. 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자 그녀는 끝내 얼굴을 들지 못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다. 증거 제출, 증인 신문, 절차마다 나는 무너질 듯 서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번엔 내 옆에 있었다. 큰아들은 증언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아빠가 시킨 대로 엄마가 정신병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엄마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법정 공기를 바꾸었다. 작은 아들도 진술서에 서명했다. 병원 기록, 동의서, 남편의 카드 내역, 그리고 사진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배우자에 대한 강제 입원은 명백히 혼인 관계의 중대한 파탄 사유가 됩니다. 이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끝내 버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남편은 머리를 떨군 채 법정을 나갔다. 올케는 이미 그 전에 조용히 사라져 있었다. 아이들이 내 곁으로 와서 내 손을 꼭 잡았다. 큰아들이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으니까. 집은 낡았지만 낡은 만큼 익숙했다. 이제는 그 안에서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침마다 뜨거운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작은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나는 오디오북 녹음을 이어갔다. 마이크 앞에 앉아 첫 문장을 다시 말했다. 나는 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입니다.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울림은 벽을 넘고 창문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아이들은 가끔 내 녹음을 들어주며 피드백을 주었다. 작은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 부분은 좀 더 당당하게 읽어.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엄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밤이 되면 혼자 창가에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병원의 차가운 불빛, 주차장에서의 빗소리, 법정에서의 판결. 모든 장면이 지나갔지만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기록하는 자, 증언하는 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